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여러 의제를 막판 점검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미국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장 미국으로 출발한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4일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국 첫 일정으론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열리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숙소에 머물며 26일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인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북 문제나 원자력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약식 기자회견과 업무 오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깜짝 발언이나 별도 독대에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입니다. 이번 회담 성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여부도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안보, 정책, 비서실장까지 이른바 3실장 모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공이 절실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정부 지원을 위해 워싱턴 DC에 집결했습니다. 백대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대통령 순방 땐 국내에 남아 국정관리 역할을 하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외교통상 고위직들이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해 순차적으로 워싱턴 DC에 집결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 모두 총출동한 겁니다. 사실상 국무총리를 제외한 정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미국을 찾은 셈입니다. 다만 경제사절단은 확실한 대미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위주의 소수정예로 꾸렸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당시에는 122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 이번엔 주요 그룹 총수는 전원 동행하지만 규모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실을 워싱턴 DC로 옮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제를 놓고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좀 테이블에 올라갈 걸로 보세요?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예. 관세로 시작되는데 네. 트럼프가 관세를 원하는 게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대미 투자고 그다음이 시장 개방 그리고 미국산 물품 구매
그리고 안보 이슈, 이제 동맹 현대화로 많이 얘기되고 있죠. 네. 근데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유성락 실장이 2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정도 중요한 의제들이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안보 이슈. 안보 이슈는 관세 때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맹 현대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군이 주도해서 한반도 방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중국 견제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냐. 근데 둘 다 녹록지 않은 거고 특히 두 번째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본인은 그렇게 특별히 예.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트럼프까지 가는 길에 있는 실무진들, 뭐 장관들 그런 입장들은 대중 강경파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이번 회담에서 해결료 공급망 강화를 포함한 이제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 협력 쪽은 미국의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마스카라고 불리는 그 예. 조선업과 더불어서 분명히 미국도 원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과 능력이 현재 되지는 않고 있고 뭐 세계에서 또 원전을 제일 잘 짓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래서 러트니 상무장관이랑 이번에 자라마 MOU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들립니다. 근데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게 있거든요. 상업적으로도 우리가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처리 시설도 이미 다 포화 상태에 포화 있거든요. 상태죠. 5년 후면 예. 이제 다 포화 상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핵 능력, 핵 잠재력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한국에선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돼서 쉽게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조율 중인 지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도 한미 간 아직 합의를 요하는 현안들이 있다고 네. 밝혔고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방미길에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강 비서실장이 방미가 저는 제일 좀 뭔가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역대로 대통령이 오히려 예. 해외 출장을 가면 당연히 국내에서 여러 가지 걸 챙겨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갑자기 가야 되고 그 본인이 할 일이 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 이 한미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가 백악관의 수잔 와일스라고 불리는 예. 사실은 가장 트럼프가 유일하게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예.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데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니까 서로 간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그 선에서 안 풀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예.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또 미국 농축산물 수입 이 부분도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 다 시장을 개방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그 관세 합의한 직후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들이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결국 방위비 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인식에 이게 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예. 예. 심지어는 지금보다 9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미 방위 분담 협상을 했고 그렇군요. 그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한 예. 거고 우리 국회를 통과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양보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로 걸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관세 협상 방위비 증액 이 부분 외에도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이제 관세 협상도 아시아 쪽에서는 어쨌든 대중 견제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에서도 우리한테 대중 견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위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얘기했는데 예.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훨씬 더 이전보다 강경한 중국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너무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미일 공동 성명이 2월 달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관세 협상을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관세 폭탄을 사실 트럼프가 던지기 시작한 이후에 정상 간의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나온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단판형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5월 말일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안미 경중은 안 된다.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죠. 예. 그 사실은 한국을 갖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물어오고는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 스타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지점도 이번 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트럼프의 대응이 매우 쉽지 않죠. 예.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이 15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예. 하는지 다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로 가르치려고 두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스위스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당신의 무역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얘기했더니 관세 31%에서 그 자리로 해서 39%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1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면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3,500억 불에 우리 기업들 1,500불 합쳐서 5,000억 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당국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맞춰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신형을 이렇게 보여준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예. 자유 방패 작전 우리 현재 연합훈련을 네. 하고 있고 물론 북한이 김정일 시기에는 연합훈련 기간 도중에는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에는 연합훈련 도중에도 일정 수준 높은 수준의 고강도 도발을 했는데 예. 지금 일종의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지대공 방어 예.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실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성이 강하진 않다. 당연히 저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 와중에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하면 오히려 북한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강행히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한미가 일종의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근데 이번에 일종의 실용 외교의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나 민족적인 관념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한일이 현재에서 뭐가 필요한 것을 확인이 됐다. 이거 한미가 우리가 계속 관세 얘기, 미국 얘기를 했는데 거의 같은 수준의 압박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의 핵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협력이 될수록 우리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만에 이건 예. 공동 성명은 아니고 그 기자 그 공동 성명이긴 예. 합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어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보다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벌였던 쟁점 법안 5개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될 전망입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인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고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법적 분쟁만 늘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제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결되고 오전 중 표결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 쟁점 법안 5개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 카드까지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투자나 구조 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고 여당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야당에서는 파업이 일상화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늘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이 포함돼 투자 결정이나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기업 경영에 제약이 클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에 단체 교섭, 쟁의 행위 외에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선전전, 피켓팅 같은 노조 활동들도 인정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노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지켜본 뒤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결선 투표가 이틀째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발표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장동혁 후보는 반탄 결집으로 막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모두 반탄파 주자입니다. 하지만 막판 1대1 결선 대결에선 득표 전략이 갈렸습니다. 김 후보는 이틀 내내 단결 필승 분열 필패를 내세우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낙선한 안철수 의원과 회동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도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요. 반면 장동혁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부터 강조한 대로 내부 총질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 선명성 강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결국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누구라도 그리고 어떤 분이라도 찬탄 세력과의 통합 주장에 선을 긋고 김 후보 지지세까지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가 최악 많은 피하자라며 사실상 김 후보 지지를 독려한 만큼 찬탄계 표심이 김 후보를 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진행된 결선 첫날 투표율은 39.75%로 본경선 첫날보다 2.24%포인트 높았습니다. 오늘 투표는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진행하고 내일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세종시 교육청의 교사 학습용 자료가 논란입니다. 북한의 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2019년 2월 세종시 교육청이 주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평화, 통일 교육용 교수 학습 자료입니다. 국어와 역사 등 과목별 참고 자료가 담겨 있는데 전국의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였습니다. 지리 과목편에는 서해 NLL 이남 해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NLL은 북한과 합의 없이 유엔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계란 걸로 우리 군의 후방 배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또 역사 과목편에선 교과서가 6.25 전쟁을 남침 일변도로 서술했다며 북한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 같은 교재를 만들었던 당시 책임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2023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담겨 있다며 비판한 바 있는데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2021년 세종시 교육청 행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을 통해서 이제 종전선언을 하자고 확실하게 제안을 했고 물밑에서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편향성을 지적받은 교재에 최 후보자가 관여한 사항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세종시 교육청의 역할은 행정적인 측면에 국한됐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가운데 음주운전 경력 및 논문 표절 의혹과 더불어 편향적 교육 방침 우려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도일 기자, 김 여사는 특검에 몇 시쯤 출석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오전 10시 이곳 광화문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할 걸로 알려졌는데 전 씨 역시 김 여사와 같은 시간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와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 씨는 3년 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로부터 물품과 청탁 요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이 이번 달까지인 만큼 특검팀은 4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공방과 어제 TV조선에 출연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투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정치는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후보님께서 예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처럼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과 어떻게 개파나 이런 걸 묻지 않고 내부 총질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버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일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까?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우리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절연, 누구한테 절연한다는 것인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연이지 결국 절연은 잘못된 사건과의 절연이다. 오늘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내일 최종 승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결선 투표 첫날인 어제죠. 투표율이 39.7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본경선 첫날 투표율인 37.51%보다 뭐 2%포인트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소위 세칭제 반탄표끼리의 결선이기 때문에 다소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각에서 보는 대로 찬탄파의 어떤 당심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또한 반탄파끼리의 결선이지만 기존에 투표하지 않았던 분들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투표에 더 참여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차별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차별점에 따라서 상호간 뭉쳤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딘가에서는 표심이 결집됐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반탄 주자 2명이 결선에 진출했고 누가 되든 간에 이 두 후보 중에 당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 간에 크게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반탄이라는 것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기저에는 윤 어게인의 지금 이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극우적 흐름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결선에서 두 후보가 전략을 달리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윤 어게인 구호가 난무하는 정당의 대표와 무슨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실제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전제가 지금 형성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흐름은 전대 이후에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더 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뀌거나 이 두 후보가 전향적 입장, 그러니까 여당과 대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견제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상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궐경선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이 반탄이라는 목소리로 모아졌던 두 후보였는데 그 세부적인 차이들이 지금 결선 과정에서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 변수로 친한계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꼽히는데 굉장히 상황이 묘해졌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에 최악은 피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최악이라는 것이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마도 작년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으로 함께해서 수석 최고가 되었던 장동혁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표현 자체도 좀 묘한 부분들이 있죠. 최악과 차악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 보듯이 암세포 자르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계에 대해서 암세포라는 어쨌든 부지불식 간의 그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덕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단일화가 되었는가? 본인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를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친한계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후보 그리고 조경태 후보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조경태 후보는 본인 이름으로는 지금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만 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친한계 내부의 분열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서로가 누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최악, 차악, 암세포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결선 과정인데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보다는 원래 함께하다가 갑자기 떠난 사람, 다른 쪽으로 넘어간 사람에 대한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했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었죠. 그리고 작년 비상계엄 때는 그 밤에 그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심지어 뭔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다. 친한계를 향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전한길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친한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반감이 클 수밖에 없죠. 지난 최고위원 득표를 분석을 해보면 친한계를 지지하는 그리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결선 투표에 참여한다. 저는 아까 우리가 본 투표보다 지금 모바일 투표율이 높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 결선 투표에는 투표를 참여 안 할 가능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후보에 대한 반감이 저는 투표율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다가 분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께서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에 분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같은 말씀도 하셨었고요. 어떻게 들으세요? 예언보다는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요. 이게 만약에 처음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런 정치 상황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2017년도 이후에
분당 이후에 또 합치는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쉽게 분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당의 비전과 관련돼서 서로 간의 의사가 아주 교조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찬탄 반탄 이미 지난 상황에 대해서 당시 전략적 선택을 했던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계엄을 찬성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탄핵을 일찍 하게 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던 거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지만 이거를 아직까지 끌고 와서 반탄 찬탄 갖고 당을 멍들게 하고 있는 이 세력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당의 비전이 혁신이라는 점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과 관련돼서 다소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한 구도, 갈등 구도 차원에서 싸우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나는 당을 이렇게 끌고 갈래 거기에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분당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갈등을 수습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계파 양측 모두 다 이게 패권적이면 안 돼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당신들은 나랑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을 당내에서 이걸 응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시각을 끝까지 응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내 어떤 징계라든가 체계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많이 낮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자, 새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다시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데 이거 좀 새로운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분위기로만은 그렇게 보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반탄파 두 분이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 또한 반탄이냐 탄탄이냐, 윤 어게인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마느냐, 한동훈을 공천할 것이냐 전환기를 공천할 거냐 이런 수준의 이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누가 된다 한들 과연 그 여야 협치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여든 야든 서로 양보를 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고 복잡한 요구가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이 대혼란, 비상계엄 내란과는 단절하고 이 국회가 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협력을 해야 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찬탄 반탄의 대결에서 반탄이 1차 투표 승리하고 그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분과 어떤 생산적 대화가 가능할지 회의적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일 선출되는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과연 악수하는 모습 볼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으로 정치활동에 제약이 풀린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 조 전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완투수가 돼서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전 당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여권 내부에 자신을 향한 이런 걱정 어린 시선들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 갈 길 가겠다 이거 같아요. 뭐 애당초부터 사면 복권을 원할 때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총선에 출마할 때도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명예회복성 행보였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공간이 열렸다고 보는 것 같고 이걸 좀 더 넓게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국 전 대표를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그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의 여지는 굉장히 크지만 정치 활동에 여러 가지 법률적 족쇄를 다 풀어줘 놓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방선거를 위한 행보라기보다는 진보 진영의 큰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이 됐다. 특히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버거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내분이 일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 어린 시선, 견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여권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성급하면 실패한다, 뭐 신중한 행보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뭐 심정적 이해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제3당으로서 뭔가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뭔가 두드러지는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벌써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국 전 대표가 빠르게 행보를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속도보다는 그 방향과 방식에 있어서 사면을 해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정부에 좀 부담이 된다면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면을 해준 사람은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가 아니거든요.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형을 집행을 중지하고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돌려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구하고 사면을 해준 사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년 지방선거나 이 차기 뭔가 선거들을 중심으로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그런 거를 염려하면서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저런 광폭 행보를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세요? 부담스럽겠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8.15 사면 복권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면 국권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정치적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메시지도 이제 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자완투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당으로 보면 다른 팀인 것 같지만 본인이 자완투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 진보 진영 전체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 성적,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가 당장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 과거의 어떤 총선 시기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영 전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로 가야 될지, 국민들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 조국 전 대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급한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당분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견제구도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가 나와서 계속 활동을 할수록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악영향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뚜렷한 대권 주자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뭐 된장찌개 하나만 올려도 이렇게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사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의원들도 안으로는 좀 불만들이 있어도 대놓고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과정에서 합당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합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다음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조국만큼 큰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함께하게 된다면은 조국을 얼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특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인 모든 문서의 부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한 전 총리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특검 브리핑에 나온 것처럼 사실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그 헌법기구는 국무총리인데 우리는 사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뭔가 막기 위한 시도를 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막을 수는 없었더라도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을 봤을 때는 CCTV를 통해서 뭔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미 그 계엄 문건을 미리 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등 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후 문건을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하는 등 뭔가 오히려 위법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뭔가 적법성을 높여주기 위한 행보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뭐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지만 저는 사건의 중대성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그 혐의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냥 단순 가담자를 넘어서는 거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드러난 계엄 당시의 상황, 정황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 이게 이제 내란 범죄라는 것은 집단 범죄인데 내란 숙의 방조를 저렇게 적용하게 되면 사실 내란 숙의 방조 또는 내란 방조가 상당히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조가 성립하려면 수계 범행인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만한 진술 증거가 나왔다는 모르겠어요. 예컨대 국무회의 회의 과정에서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이 오갔다거나 이런 정도의 진술 증거 등이 취합되지 않는 한 사실은 내란 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계엄 선포문과 관련돼서 본인이 나중에 사인했다는 부분이 과연 이게 위조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물론 사후에 그걸 폐기하게 했던 부분은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영장 발부하기는 좀 애매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기각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추가 소식은 저희가 추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동시에 소환 조사를 합니다. 대질신문 가능성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좀 낮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건강에 대한 이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질을 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진술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맞지 않을 때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을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검에서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압수수색한 자료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대질을 하기에는 특검 측에서도 좀 무리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선 3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검에서 이번 조사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는 뭐 주요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뭐 간단한 아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럼에도 추가로 또 부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준비된 질문 각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공범들이 한 진술과 맞춰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의 필요한 정도의 질문을 계속하고 수사 과정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31일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데에 뭐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소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20일 시신 검안 과정에서 고인이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 조사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시신에 있던 목걸이 훔치신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도 검시 중 물품 훔치신 적 있으세요? 현장에서 범행 처음에 부인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재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도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등 5명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사관은 경찰관들과 과학수사대 직원이 집 내부를 살피는 사이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쳐 운동화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가 1,000만 원이 넘는 귀중품이 사라지자 서로 몸수색을 했지만 신발은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실하게 했나 봐요. 자기들끼리 좀 믿으니까 하면서 그냥 안에 있는 거 정도 이제 조끼나 이런 데 입는 거 정도. 조사관은 훔친 목걸이를 비닐로 싼 뒤 주거지 싱크대 밑에 보관하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금목걸이를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찜통 더위 속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린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개는 구조됐지만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결국 죽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대형견이 목줄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내쉬며 쓰러져 있습니다. 곁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이 매달린 전기 자전거에 앉아 있습니다. 119 좀 전화해 주세요. 조금만 동물병원 있어요. 22일 오후 충남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이 달리는 전기 자전거에 묶여 끌려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개는 구조됐지만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이 끊어졌습니다. 한 핏자국이 수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정도가 이어져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예멘 수도를 공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보복성 타격에 나선 건데 친이란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밀집 지역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화염의 채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폭발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이 예멘 수도 사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מטרות אסטרטגיות בתימן, תקף את ארמון הנשיאות בלב הבירה צנעא, את תחנת הכוח של העיר, מכלי הדלק שהם מספקים אות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이틀 전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후티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자에 대한 지지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계속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후티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명분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해왔고 최근에는 살상력이 큰 집속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단순 보복을 넘어 중동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펭귄들이 차례로 몸무게를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 친구들도 건강검진을 합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 동물원이 건강검진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펭귄들이 마치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라파고스 거대 거북 돌리에게는 간식을 주며 체중을 측정하고 있고요. 카피바라에게는 제일 좋아하는 당근으로 체중계까지 유인했습니다. 한 사육사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펭귄들을 지켜보며 발달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 동물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데요. 이렇게 측정되는 동물의 정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기록되는 동물의 키와 몸무게의 변화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매년 측정한 자료는 전 세계 동물원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동물 정보관리 시스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육사들은 수천 종의 멸종위기 동물의 중요한 정보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은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체중만 재는 줄 알았는데 동물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8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중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중부에 80mm, 호남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영남과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체감 온도는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4도, 부산 33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와 강한 비가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정희지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